굉장히 경쟁적인 사회에서 학업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분위기에 있다 보니까 아동기 때 불안 성향, 우울 성향이 있거나 했던 아이들은 청소년기가 되면 충동 조절 장애, 상당한 공격성을 갖는 학교 폭력 문제는 부모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도박도 많이 해요. 그렇다면 부모님의 역할은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북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2022년, 2023년 2년 동안에 걸쳐서 한국갤럽하고 같이 진단평가를 전국적으로 6,000명의 아이들의 그 대표 표본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2, 3년 전에 저희들이 했던 다른 연구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본인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졌어요. 대표적인 게 코로나 이후에 ADHD에 대한 검색량이 폭증한 거랑 관련이 됩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학교는 문을 닫았고요. 학교의 학습 과정을 온라인으로 가르쳤잖아요, 선생님들께서요. 근데 온라인이라는 건 지금도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느끼시겠지만 10분, 20분 이상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딴 생각하거나 다른 거 하면서 다시 보게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도요. 똑같아요. 학교에서 하는 수업이 오프라인 교육이 아니라 온라인 교육으로 바뀌면서 당연히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불안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나. 그 집중 못하는 거를 검색을 했더니 ADHD 같은 그런 워드들이 막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집중을 못하는 이유에 대한 해석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ADHD가 아닐까 하는 검색을 코로나 시기 2년 동안 그 이전에 비해서 무려 3배 이상 검색량이 많아졌고요. 치료를 선택하겠다는 동기가 훨씬 높아졌어요. 이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아이들의 실제 병이 ADHD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고통이 늘어난 거죠. 근데 주관적인 고통의 이면은 아이들 책임이 아니라 그런 환경에서 왔다는 겁니다. 청소년 친구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청소년 친구들이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 고통이나 스트레스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그걸 또 잘 견뎌내고 있어요. 많은 친구들은. 면역력도 있고요. 회복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고통을 받는 거고. 사실 근데 청소년기 때 가장 큰 어려움이 그걸 부모님이 느끼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나이가 되면 부모하고의 소통이 아동기 때에 비해서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 또는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소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은 사실은 아이가 이렇게 수면을 잘 못 취할 정도로 불안을 갖고 있는지, 아침 식사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정서적인 어려움, 우울증의 문제 때문에 아침 식사를 잘 안 하는 건지, 이런 걸 잘 모르시고 아이가 하는 행동만 가지고 자꾸 이제 조언을 하시게 되거든요. 일찍 자라, 아침밥 먹어야 된다. 근데 사실은 그 이면에 있는 아이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게 어렵다는 거죠. 소통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제가 핵심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평소 때 생활 루틴이 무너져 있으면 그건 일단 걱정을 좀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이가 활동하고 잠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준비하고 학교 가고 하는 이런 일상적인 생활에서 잘 맞지 않게 돼서 너무 못 잔다거나 너무 많이 잔다거나 세 끼의 식사를 잘 챙겨서 먹던 아이인데 제대로 못 먹고 점점 아이의 건강 상태가 나빠진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일단 굉장히 걱정스러운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의 온라인 활동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SNS 등에 대한. 거기 아이들이 기록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부모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자해를 하는 아이 같은 경우도 거기서 표현하는 경우도 심지어 있고요. 또는 어른들하고 소통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거기서 자기를 도와줄 것 같은 어른들. 거기는 사실은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취약한 청소년들을 착취적으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이들은 소통을 한다고 느끼고 도움받고 있다고 느끼지만 가스라이팅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자기의 감정과 고통을 표현하는 그 필드가 과거하고 달라져 있다는 점을 부모님이 깨달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부모님도 아이랑 같이 SNS 계정도 하나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아이가 친구 추가 안 해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엄마 아빠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걸 그 아이한테 알려주시면 그래도 아이가 자기가 힘들 때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세 번째는 아이의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확실히. 아이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우울, 불안 문제나 이런 것이 생기거나 공격성이 생기거나 하면 전반적인 학업 기능 그리고 아이가 갖고 있는 자존감 그리고 또래 관계의 어떤 특성의 변화 이런 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아이에 대해서 같이 소통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아이를 도와주려는 준비도 좀 같이 병행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떻게 쓰냐에 따라 사실은 달라지는 거죠. 그거를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친구들의 지지를 받거나 좋은 관계를 맺거나 외국에 가 있는 친구하고도 SNS 소통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외국에 대한 정보도 얻고 이런 좋은 부분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거기에 너무 몰입되는 게 문제일 수 있고요. 부정적인 관계가 만들어졌는데 아이는 그걸 눈치 못 채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청소년기는 실험 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새로운 거에 대한 탐구 정신도 강하고 그걸 굉장히 쉽게 해보려고 해요. 전두엽의 조절 기능이 조금 미숙하기 때문에 자기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해요, 청소년 친구들은.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부정적으로 계속 얘기해 주실 게 아니라 함께 참여하시면서 여러 가지 SNS의 소통이나 게임에서의 경험이나 또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액티비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부모님이 처음에는 배우는 마음으로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거를 또 아이한테 감사의 표시도 하시고요. 그래서 좋은 SNS 온라인 관계를 아이랑 맺어주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잘 된다면 너무너무 좋은 조언들이 실제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부모와 자녀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쇼츠 그리고 온라인상의 아이들한테서 좋아요 받는 거에 대한 강박 이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관계를 편하게 맺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본인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는 상황들이 자꾸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그 비교되는 상황에서 나를 또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청소년기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행동들을 무리하게 하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내면적으로 공허해져요, 사람들은요. 그건 청소년만이 아니라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포장하고 잘한 것처럼 드러내고 이런 거에 너무 몰입하게 되면 내면적으로 굉장히 공허해지고 오히려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도 떨어지고요. 타인의 시선 때문에 평가가 좌우되게 되니까 감정적인 기복이 심해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능력이 필요한데 청소년기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온라인상에서 조금만 부정적인 피드백 받고 조금 나쁜 댓글 읽어보면 그냥 무너지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외래에서 만나는 친구들 중에도 SNS에서 댓글이나 절 모르는 애들하고의 비교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상황을 비관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부모님한테 자꾸 그 탓을 또 하게 되면서 부모 관계도 나빠지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갖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SNS나 뭐 온라인 금지법까지는 너무 과한 것 같지만 그걸 관리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건강한 성인의 역할, 그 역할을 우리 부모님이 해주시면 제일 좋겠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교육적인 부분들이 커리큘럼 안에서도 잘 운영이 돼서 이 디지털 세상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스스로의 자존감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의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거는 먹는 걸로 푸는 것 같아요. 매운 거 먹으면 일시적으로 도파민이 좀 올라가서 도움되고 또 기름기 많은 거 먹으면 일시적으로 포만감이나 만족감이 들어서 그걸로 인한 식이중추, 포만중추가 활성화되니까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좀 안정감이 생기고 하는 건 있는데 그건 정말 찰나의 경험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건강이 나빠진다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너무 많이 먹거나 또는 너무 자극적인 걸 먹거나 단기적인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을 높이는 그런 음식들을 너무 많이 자주 섭취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저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고요. 또 하나는 단기적인 목적으로 만족감을 얻는 일련의 활동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게임도 사실은 그런 거고요. 요즘에는 청소년 친구들이 정말 안타까운 게 도박도 많이 해요. 온라인으로요. 그러니까 게임에 노출된 시간이 길수록 온라인 도박 위험성이 증가되는 게 요즘 연구에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아주 간단하게 하더라고요. 몇천 원, 몇백 원 내고 1, 2만 원 받을 수 있는. 그게 확률은 그때 높아요. 조금만 더 들어가잖아요. 딸 수 있는 확률은 확 떨어지고 많은 돈을 잃게 됩니다. 그럼 그걸 헤어나지 못해요. 그다음부터는요. 그래서 짧게 내가 뭔가 만족감을 얻는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다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청소년기의 뇌발달은 하나의 변곡점을 이루는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인간이 영아기, 유아기, 학령전기, 학령기를 거우면서 지속적으로 뇌가 기능적으로 구조적으로 발달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인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가지치기라는 현상을 통해서 뇌의 구조와 기능을 정교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정보 처리에 부담을 주는 그런 네트워크들은 적절하게 잘라내고 환경 적응에 꼭 필요한 네트워크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걸 이제 가지치기란 말을 하고 프루닝 프로세스란 말을 씁니다.
이 부분의 변화가 청소년기 때 전두엽에 상당히 집중이 되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기 초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과물로서의 변화는 굉장히 훌륭한 고속도로가 뚫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잡음이 없고 굉장히 정확한 정보 전달력을 갖는 전두엽의 기능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가지치기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전두엽의 기능적인 저하가 온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절 능력 발달에 이제 어려움을 갖게 되고요. 같은 시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성호르몬이 굉장히 왕성하게 청소년기가 되면 분비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 성호르몬이 우리 뇌에서는 아미그달라, 히포캄팔, 림빅 에어리어라는 부위를 굉장히 자극을 해요. 그래서 자극 예민성이 증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질책이나 또 놀림에도 굉장히 민감한 정서적 반응을 청소년기 때 많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미그달라의 예민성, 그리고 그걸 조절해야 되는 전두엽의 불안정성과 기능 저하, 이 두 개가 한 시기 동안에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하게 영유아 아동기를 보냈던 아이들도 청소년기가 되면 불안정한 정서적 특성을 보이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이 시기 때 정서 조절과 관련된 네트워크가 힘들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외적 압력이 가중되면 적당한 스트레스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처리 역량을 넘어서는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아이에게 전달되게 되면 그것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정서 조절의 네트워크가 더 많이 기능적인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워낙에 가지고 있던 주의력 문제가 있거나 또는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거나 하는 그런 친구들은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ADHD가 있던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충동 조절 장애나 또는 품행 장애나 상당한 공격성을 갖는 학교 폭력 문제나 이런 걸로 확 악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동기 때 약간 불안 성향이 있거나 우울 성향이 있거나 했던 아이들은 그런 것이 더 예민하게 자극받게 되는 청소년기가 되면 심각한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 어떤 외상적 경험을 했을 때 외상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민감도가 훨씬 높게 돼서 여러 가지 형태의 불안 조절과 정서 조절 문제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적당한 스트레스는 문제가 안 됩니다. 지속적이고 아이가 견디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스트레스가 오래될 경우 그럴 때 문제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좋은지를 알려드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자기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자기를 성장시키는 활동들이에요. 예를 들면 운동을 한다고 할 때도 일주일에 2번 이상 하루에 30분에서 40분 이상 일정 속도 이상의 걷기, 약간의 뛰기, 그러면서 심폐기능, 근육기능, 코디네이팅 펑션을 다 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그걸 최소한 1년, 2년 꾸준히 하는 거. 그러면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 키도 커지게 해주고 유산소 운동은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관리 측면, 발달 측면, 성장 측면, 정서 조절 측면 모든 면에서 도움됩니다. 이건 꾸준히 함으로써 얻는 거지 단기에 집중해서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자율신경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말 그대로 자율신경계라는 건 내 의지랑 관계없이 움직이는 신경계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내장기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심장의 비트 속도도 자율신경계가 조절하고요. 우리 피부에 땀을 많이 낼 거냐 그렇지 않은 것도 자율신경계가 조절하고요. 근데 그 자율신경계 중에서 부교감신경 또는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이완요법이나 호흡요법 같은 거를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잘 배워서 꾸준히 해 나가면 그걸 꼭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걸 하시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종교는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거기에 핵심이 되는 자기의 몸을 잘 관리하고 교감신경을 조절하고 근육을 이완시키고 동시에 심폐기능도 안정화시키고 호흡 기능도 안정화시켜서 어떤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그 스트레스에 대한 자기관리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거. 운동 그리고 자기조절과 관련된 미주신경 활성화에 대한 연습들. 저는 요거 두 가지는 꼭 좀 우리 청소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가 대학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택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의 레벨을 결정하는 건 간판이 아닙니다. 그 학교에서 내가 어떤 거를 배울 수 있느냐예요. 컨텐츠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인생에, 내가 하고자 하는 직업 선택에, 취향에, 내가 원하는 재미에 부합되느냐의 여부가 행복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런 과정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겪으면서 선택을 해서 온 거라면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진짜로요. 그런 학생들 많이 만납니다. 의과대학 학생들 중에 정말 자기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자기 가족들 중에 병이 있는 분이 있었는데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정말 잘 해내고요. 학업량도 많고 뭐 경쟁도 심한데 대학에 들어오면 그걸 다 잘 극복해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이 문제인 거예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부모님께서 선택하신 걸 그냥 아이가 수용했다거나 고민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내가 한 선택이 아닌 건데 와보니까 내용도 내가 원하는 공부가 아니고 굉장히 경쟁이 많고 그 안에서 내가 느끼는 성취감이나 매일매일의 어떤 작은 행복들도 거의 찾을 수가 없고 이렇게 느끼면 당연히 좌절하죠. 그래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예방하거나 또는 그런 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중고등학교가 되면 결정권은 부모님이 갖는 게 아니라 청소년기가 되면서부터는 아이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가 원하는 거,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1차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물론 아이는 인생을 짧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앞에 놓인 선택권이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지를 모르는 수가 있어요. 경험이 없으니까요. 그럼 부모님의 역할은 너한테 놓인 선택들이 이렇게 가질 수가 있어 라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생각한다거나 시야를 좁게 갖는다거나 성급하게 선택한다고 할 때 적절한 얘기들이나 경험들을 또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해주시는 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지만 아이도 내가 좋아하는 대상 중엔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는 걸 새롭게 깨닫게 되니까 선택에 대한 관심이 확 넓어지고 다양하게 알고 싶게 되고 제대로 고를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중고등학교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사실은요. 그 과정들이 부모 주도가 아니라 부모는 뒤에서 응원하고 데이터를 보여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거를 주도적으로 자기가 이끌어가면서 선택하는 거는 아이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 그러면 대학에 와서 큰 후회를 남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굉장히 경쟁적인 사회에서 아이들이 학업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 속에서 경험할 수 있으면 아무리 학업 스트레스가 높고 시험 경쟁이 많더라도 그걸 중화시킬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은 그런 스트레스를 중화시킬 수 있는 교육 콘텐츠가 학령기, 청소년기 때 많이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교육 과정에서 제공돼야 될 게 문학적인 소양을 길러주는 거, 예술, 음악이나 미술에 대한 소양을 길러주는 거, 체육, 신체 활동. 거긴 협동적인 신체 활동이 더 좋아요. 운동을 통해서 서로 협동하고 경쟁하는 거를 함께 배우고 우정 관계를 그 안에서 더 키울 수 있으니까요. 이런 활동들이 많아지면 정서적인 조절의 어려움이나 아미그달라의 예민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그런 기회를 별로 교육과정에서 제공을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시간이 너무 없어요. 학교 끝나고 나면 대부분 사교육에 이제 노출되는 상황이 되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그러고 나면은 정말 뛰어놀고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고 악기를 배우고 좋은 문학 작품들을 읽고 시집도 읽고 소설도 읽고 이럴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게 저는 가장 안타까운 거고요. 그 점이 전 세계적인 다른 선진국과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한테만 스트레스 관리 잘해라. 부모한테만 아이의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주세요. 그렇게 책임을 넘긴다는 건 너무나 무책임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다 고칠 수는 없겠지만 특히 저는 중학교만이라도 대학 입시가 당장 걸려있지 않은 시기니까 조금 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넣어서 아이들끼리의 건강한 소통과 건강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